민정, 너 정말 웃기다. 지난 몇 년 동안 너는 울고불고하며 내 부장님 안에 타이틀에 매달리는 쓸모없는 허수아비에 불과했어. 축하해, 태현. 넌 배신자일 뿐만 아니라 지원 같은 속이는 여자 없이는 못 사는 비겁자야. 인생은 때때로 우리가 기대했던 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저 박민정 씨는 이상적인 결혼과 자랑스러운 가족이라는 모든 것을 다졌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완벽한 외모 뒤에는 균열은 점차 심연으로 변합니다. 배신, 상처, 그리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냉정함에 직면했을 때 저는 계속 버틸 것인가 아니면 당하게 나갈 것인가라는 어려운 선택에 직면했습니다. 이것은 상실, 용서, 그리고 결국 자신을 되찾는 여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시댁에 처음 발을 들여놓았던 날이 선명하게 기억하는데 시뻘건 단풍이 마담을 뒤덮기 시작한 10월의 어느 가을 오후였다. 모든 것이 고급스러움과 규격이 물씬 풍기는 강남의 한적한 거리에 위치한 집. 며칠 동안 고민한 끝에 조심스럽게 고른 수입 2자리 차 세트인 시어머니께 드리는 선물 상자를 손에 꼭 쥐고 큰 문을 통과할 때의 불안감이 여전히 남아있다. 시어머니 한미숙 씨는 엄격하지만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여성이다. 그녀의 미소는 항상 우아했지만 눈빛은 나의 모든 행동을 관찰하는 것 같았다. 할머니는 말을 많이 하지 않고 조용히 앉으라고 한 뒤 민정에게 우리 집 김장하는 법을 가르쳐야 한다. 고 태현에게 슬쩍 일깨워줬다. 두 세대 간에 보이지 않는 거리를 느낀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다. 나는 그녀가 나쁜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지만 내가 이 가족에 합류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도 이해한다. 시어머니와 정반대인 점고 현대적인 소녀 이지현 시누이도 잊을 수 없다. 그녀는 자유분방한 생활 방식을 가지고 있으며 자주 여행을 하며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SNS에 호화로운 삶의 사진을 공유하는 것을 좋아한다. 처음에는 지현이가 가까운 동맹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의 무심함이 가끔 저를 소외감을 느끼게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초기의 가족 식사는 항상 나를 긴장하게 했다. 나는 다발이 탁자 위에 떨어지지 않도록 음식을 아주 능숙하게 집었다. 나도 태현이 어머니를 어떻게 대했는지 조심스레 알아채고 말을 놓치거나 버릇없다는 느낌을 주지 않았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이 집의 임시 손님처럼 느껴진다. 내가 가장 놀랐던 건 태현의 변화였다. 긴 비 오는 날의 데이트에서 참을성 있게 나를 기다리던 그는 이제 일과 파트너의 만남으로 항상 바쁘다. 어떤 날은 그가 너무 늦게 와서 내가 깊이 잠들었고 우리 사이의 이야기는 점점 줄어들었다. 태연은 늘 신경을 썼지만 예전의 상냥함이 퇴색해 이름 부르기 어려운 짐을 내줬다. 그의 가족의 삶은 내가 생활 습관부터 행동까지 모든 것에 적응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나날의 연속이다. 하지만 내가 가장 고민하는 것은 내가 더 이상 내가 아니라는 것이다. 독립적이고 자신감 있고 최선을 다했던 저 박민정은 이제 사람들을 만족시키려고 노력하는 며느리에 불과합니다. 아마도 나에게 필요한 것은 단지 통합이 아니라 이 가족에서 내 목소리와 위치를 되찾는 것이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마주할 수 있을 만큼 강한 마음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작년 겨울 아침에 집 앞 정원에 하얀 눈이 내렸을 때 시어머니가 갑자기 나를 부엌으로 불렀던 기억이 난다. 그때 막 화상회의를 마치고 점심을 준비하려던 참이었어요. 그녀는 부엌 카운터에 서서 김치 소금을 준비하기 위해 배춧잎을 하나씩 주었다. 그녀는 나를 보지 않고 부드럽고 나를 마비시킬 수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민정아, 생각해봐. 3년 동안 모든 가족이 이렇게 기다릴 만큼 인내심이 있었던 건 아니야? 나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서 꼼짝 못하고 서 있었다. 나는 할머니에게서 전에도 같은 말을 들었지만 이번에는 그 말에서 강조가 나를 피할 길이 없게 만들었다. 비록 그녀가 침착한 태도를 유지했지만 나는 그녀의 목소리에 깊은 실망을 느낄 수 있었다. 또 한 번은 추석 때 온 가족이 집에 모여 조상님께 제사삼을 차릴 때 친척분이랑 얘기하는 걸 우연히 들었어요. 그때 나는 주방에서 손편을 개고 있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거실에서 흘러나왔다. 여성이 아이를 낳지 않으면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과 다를까? 아무리 잘해도 결국 인생에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다. 민정아, 똑똑해 보이는데 가장 중요한 건 없어. 나는 누군가가 방금 내 폐의 공기를 빼낸 것처럼 느끼며 조용히 앉아 있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녀는 여전히 나에게 예의 바른 표정을 지었지만 그 뒤에서 하는 말은 수천 개의 작은 상처,
은연중 및 고통과 같았다. 아들 둘을 둔 여성인 남편의 사촌 언니가 집에 놀러 오면서 사모는 더욱 긴장됐다. 조 씨는 칭찬을 아끼지 않고 심지어 암시적으로 이렇게 말했다. 훌륭한 여자는 가족을 부양할 줄 알고 아무도 걱정하지 않게 하는 사람이다. 그럴 때 억지로 웃으며 고개를 숙일 수 있을 뿐 더 이상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나는 태연에게 털어놓을 생각을 한 적이 있지만 그가 말하려고 할 때마다 그는 생각이 너무 많아. 엄마는 우리를 위해 좋은 것만 원해 라는 핑계로 무시했다. 한 번은 제가 직접 할머니를 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가족 식사 후 모두가 방에 가서 휴식을 취했습니다. 나는 그녀의 방 앞에 서서 문을 두드리기 전에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 그녀가 들어왔을 때 그녀는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보았고 놀란 눈으로 힐끗 보았다. 엄마, 저 갖고 싶은 거 알아요? 근데 이게 나는 정말 강요할 수 없다. 저도 부담스러워요, 엄마.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눈물을 흘리지 않으려고 애쓰며 말했다. 그러나 그녀는 내 모든 설명을 차단하는 것과 같은 간단한 문장으로 응답했습니다. 민정씨, 불가능하진 않아요. 그냥 노력한 건지 안 한 건지. 그 대답은 나의 모든 희망을 침몰시키는 것과 같다. 저는 그녀의 눈에는 모든 것이 제 잘못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 집이 더 이상 돌아갈 곳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전쟁터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매일 싸워야 했던 곳이었죠. 언제까지 버틸지는 모르겠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대로라면 언제든지 나와 이 가족 사이의 연결고리가 끊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안다. 서울이 눈으로 뒤덮인 12월의 마지막 밤, 그 추운 밤을 잊을 수 없다. 자정이 다 되어가는데 태연이 방금 집에 왔는데 술 냄새가 진동하고 있어요. 그는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가 가방만 내려놓고 곧장 욕실로 들어갔다. 나는 조용히 그의 외투를 챙겼고 그때 주머니 속의 사이드폰이 떨어져 나갔다. 처음에는 확인하려고 하지 않았다. 몇 달 동안 불안감이 저를 둘러싸고 있었지만 여전히 남편을 믿을 필요가 있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무엇인가가 전화기를 들도록 저를 자극했습니다. 지원이라는 이름의 문자 메시지로 화면이 밝아졌다. 나는 기계의 잠금을 풀 때 손이 떨렸다. 순간 모든 것이 내 눈앞에서 무너지는 것 같았다. 사랑만 하는 게 아니라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말이 떠오른다는 메시지다. 조금만 더 있으면 너와 내 아이들을 데리고 살고 싶어. 지원아, 엄마가 우리를 방해하지 않도록 약속할게. 가슴이 조여 온몸이 마비되는 듯했다. 태연 씨로부터 회사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 그녀 윤지원입니다. 젊고 훌륭하고 항상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동료죠. 하지만 그들 사이에 이런 관계가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그 단어는 내 마음을 깊게 베는 칼과 같다. 지난 몇 년 동안 아이를 낳아야 한다는 압박감이 저를 짓눌렀지만 남편은 제가 모르는 곳에서 다른 가정을 꾸리고 있습니다. 태연이가 욕실에서 나왔을 때 저는 아직도 핸드폰을 손에 들고 꼼짝도 안 하고 앉아 있었어요. 그는 나를 보고 약간 담원한 눈빛을 보였지만 곧 차가워졌다. 민정아, 뭐해? 그는 침착하려고 애쓰는 목소리로 물었다. 나는 대답하지 않는다. 나는 그에게 전화 화면을 가져갔고 눈은 물에 젖었지만 더 이상 감정이 없었다. 설명해주세요. 그는 몇 초 동안 몸을 웅크리고 나서 한숨을 쉬었다. 이건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야. 지원이 그냥 친구일 뿐. 나는 웃음을 터뜨렸고 울먹이는 웃음소리와 쓰라림이 섞였다. 당신은 자녀와 가족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제가 얼마나 멍청하다고 생각하세요? 태현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외면했고 그의 침묵은 인정과도 같았다. 방 전체가 무거운 분위기에 휩싸였고 문틈으로 바람소리만 휙 지나갔다. 나는 일어나서 핸드폰을 침대 위에 던지고 방에서 나왔다. 얼마나 오래 걸었는지 모르지만 막상 깨달은 나는 차가운 한강을 내려다보며 반포대교 위에 서 있었다. 우리가 서로를 알게 된 날의 기억, 그가 했던 약속은 이제 무의미한 파편일 뿐이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집으로 돌아왔다. 출근한 태현은 책상 위에 쪽지를 남겼다. 우리는 대화가 필요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미안해. 저는 종이를 들고
제가 무엇을 느껴야 할지 모르겠어요. 나는 그 전화기를 잡은 순간부터 내 삶이 영원히 바뀌었다는 것만 알고 있다. 저는 더 이상 절대 믿는 날의 박민정이 아닙니다. 이제 저는 배신과 어려운 선택에 직면하려고 노력하는 여성일 뿐입니다. 나는 고통스럽기도 하고 모순적이기도 하면서 밤을 보냈다. 다음날 아침, 창틀에 약한 겨울 햇빛이 비칠 때 나는 시어머니를 만나기로 결정했다. 나는 내가 무엇을 기대하는지 모른다. 조언, 공감, 또는 단순히 털어놓을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다. 할머니는 거실에 앉아 클래식한 파란색 도자기 찻잔을 들고 있다. 밖에는 여전히 가벼운 눈이 내리고 정원을 하얗게 덮었다. 나는 할머니 맞은편에 앉아서 침착함을 유지하기 위해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엄마, 나 엄마랑 얘기 좀 해야겠어. 나는 목소리를 떨면서 시작했지만 침착하려고 노력했다. 할머니는 눈을 들어 나를 쳐다보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여 계속하라는 신호를 보냈다. 그동안 어머니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는 것을 압니다. 근데 태현이 얘기는? 그는 나를 배신했다. 그에게는 다른 여자가 있다. 아이를 가졌어요. 나는 내 목소리를 깨지지 않게 하려고 노력했지만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나는 시어머니를 바라보며 시어머니의 반응을 기다렸다. 약간의 분노, 실망, 또는 적어도 동정심. 그러나 그녀는 차를 한 모금만 마시고 찻잔을 탁자 위에 내려놓고 싱긋 웃었다. 만약 내가 손자를 낳지 못한다면 그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녀는 차가울 정도로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다. 한 여자는 의무를 다하지 않으며 남편과 아이들을 다른 행복을 찾는다고 비난하지 마십시오. 나는 조용히 앉아 그녀의 말 한마디가 칼날이 가슴에 꽂히는 것 같았다. 엄마, 정말 그렇게 생각해? 엄마도 태현이 잘못한 거 전혀 생각 안 했어? 그는 나를 배신하고 거짓말을 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나는 거의 울음을 터뜨릴 뻔하면서 물었다. 할머니는 나를 보았지만 눈빛은 변하지 않았다. 민정아, 엄마는 태현이가 틀렸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아.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왜 그래야 하죠? 이 가족은 후손이 필요하다. 엄마는 나에게 3년을 줬는데 결과는 이제 아이가 생겼으니 아이가 그 아이를 보호하려고 하는 게 아무 잘못도 없다고 생각해요. 나는 내가 듣고 있는 것을 믿을 수 없다. 저는 시어머니가 제 편을 들어주실 줄 알았지만 사실 시어머니는 제 감정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녀가 신경 쓰는 것은 자신의 체면을 지키기 위한 이씨, 가족과 그 후계자라는 이름뿐이었다. 나는 일어서서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었다. 엄마가 정말 생각하는 걸 알려줘서 고마워. 나는 짧게 말하고 몸을 돌려 밖으로 나갔다. 나는 옷에 젖은 눈을 입고 집을 나섰다. 나는 이 결혼에서 혼자가 아니라 내가 최선을 다해 합류하려고 했던 가족의 아웃사이더라는 것을 처음으로 깨달았다. 태현과 첫 데이트가 있었던 동네 작은 카페로 걸어갔다. 그 아늑한 공간은 이제 슬픈 기억만을 불러일으킨다. 나는 가게 구석에 앉아 창밖을 내다보고 마음이 무거웠다. 시어머니와의 대화는 나의 마지막 희망을 조금 죽였다. 저는 더 이상 제가 이 결혼을 만회할 수 있다고 믿지 않으며 제가 계속 노력하고 싶은지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현실을 직시하고 사회의 판단력을 떠나서 제가 충분히 용감할까요? 하루가 끝날 때 빛이 희미해졌을 때 나는 단지 한 가지 질문이 머릿속에 맴돌았다. 나는 계속 참을 것인가? 아니면 자유를 선택할 것인가? 그날 저녁 온 가족은 침묵에 잠겼다. 식사 후 시어머니는 일찍 방에 들어오셨고 저는 거실에 앉아 태현이가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벽시계가 11시를 가리키고 그가 들어왔을 때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다. 그 눈빛에는 더 이상 달콤함이나 친숙함이 없고 단지 무서울 정도로 낯선 거리일 뿐이다. 나는 더 이상 회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태현 씨라고 제가 말했는데 목소리가 확고했는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지원이랑 애기 있죠? 그는 내가 알았기 때문에 놀랐다는 듯이 잠깐 멈췄다. 그러나 부정하거나 변명하는 대신 그는 차갑게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못하는 걸 주셨어요. 그 말이 내 심장을 찌르는 것 같았다.
몇 년 동안 사랑하고 믿었던 이제 잔인할 정도로 잔인할 뿐이었다. 나는 그의 바로 앞에서 무너지지 않도록 손을 꼭 잡았다. 너는 어때? 내가 뭘 잘못했어? 제 느낌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어요. 그는 즉시 대답하지 않고 조용히 외투를 벗고 의자에 내려놓았다. 그리고 나서 그는 앉아서 나를 보는 눈은 얼음처럼 차갑다. 민정씨, 저는 일이 이렇게 되는 것을 원하지 않지만 사실은 우리가 더 이상 가족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엄마가 자꾸 아이들을 밀어붙이고 너는 항상 숨어있을 때 나는 피곤하다. 지원이 형이 해요. 나처럼 부담스럽지 않아? 나는 쓴웃음을 지으며 웃음을 터뜨렸다. 나를 이해해? 당신은 그것을 이해라고 부르나요? 아니면 단지 나에게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가장 쉬운 방법을 선택했나요? 저도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생각하세요? 매일 이 집에서 살려고 노력하지만 당신은요? 그는 나에게 등을 돌리고 배신하는 방법을 택했다. 이야기는 인정에 그치지 않는다. 진짜 악몽은 태연이가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제안을 냉정하게 했을 때 시작됐어요. 민정씨, 저는 우리가 이혼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해요. 지원이, 그녀는 곧 아이를 낳을 것이고 나는 그녀와 함께 있고 싶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이혼? 태현씨, 정말 저를 버리고 그녀를 쫓아가고 싶으세요? 당신은 나의 체면, 이 가족의 체면에 대해 생각합니까? 자기 자신만 챙기는 게 어때요? 하지만 그는 잔인할 정도로 침착한 태도를 견지했다. 나는 당신에게 재정적으로 모든 것에 대해 보상할 것입니다. 나는 형제나 어머니의 압박 없이 더 나은 삶을 살 자격이 있다. 이 고통을 더 이상 연장하고 싶지 않아. 그가 한 말은 나의 마지막 자존심을 찢는 것 같았다. 저는 더 이상 반응할 힘이 없습니다. 나는 한때 버팀목이었고 나에게 모든 것이었던 그가 이제 낯선 사람, 이기적이고 냉정한 사람이 되는 것을 바라보기만 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자지 않았다. 나는 어두운 방에 혼자 앉아 있었는데 일련의 질문으로 머리가 빙빙 돌았다. 어떻게 제가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까요? 내가 희생한 모든 것을 어떻게 손을 놓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러나 나를 더 두렵게 하는 것은 마음의 공허함이다. 태현 씨에 대한 믿음뿐만 아니라 저 자신도 잃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내가 방에서 나왔을 때 시어머니는 평소처럼 침착하게 식탁에 앉아 계셨다. 태현이 출근했어. 저는 할머니께 당신의 결정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었지만 그만뒀어요. 나는 그녀가 어떻게 반응할지 잘 알고 있다. 그녀는 나를 패배자로 여기고 그것은 나를 더 수치스럽게 만들 뿐이다. 나는 몸을 돌려 집 밖으로 걸어 나갔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지만 숨을 쉴 공간이 필요했다. 하얀 눈이 쌓인 길을 걸으면서 이 악몽은 태현의 배신일 뿐만 아니라 나 자신과의 싸움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내 가치를 되찾아야 하고 내가 휘말린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날 방법을 찾아야 한다. 하지만 저는 그 길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말다툼 끝에 태현의 대답을 기다릴 만큼 침착하지 못했다. 그는 지원이와 함께 있기 위해 이혼을 하고 싶다고 말했지만 내 마음은 이 이야기가 더 많은 것을 숨기고 있다고 말했다. 내 이기심 때문이기도 하고 배신당한 고통 때문이기도 한 나는 지원이를 알아보기 위해 사설 탐정을 고용하기로 했다. 탐정이 나에게 다시 연락하는데 거의 일주일이 걸렸다. 흐린 오후였는데 단골 카페에 앉아있다가 전화를 받았다. 우리는 당신을 만나야 합니다. 당신이 알아야 할 몇 가지 정보가 있습니다. 탐정의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불안으로 가득 찬 그들의 사무실로 급히 갔다. 눈빛이 예리한 중년 남자 탐정은 두툼한 서류처를 건네주었다. 지원이가 당신 남편뿐만 아니라 가무진과도 꽤 복잡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가무진? 나는 반복했고 머리가 혼란스러웠다. 우진은 업무 이야기와 가족 모임에도 늘 등장하는 태현의 절친한 친구다. 그는 한때 나로 하여금 자신이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했다. 맞아요. 우리가 수집한 자료와 사진들에 따르면 지원이는 두 남자와 왕래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그녀가 데리고 있는 아기는 당신 남편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내 심장이 꽉 막힌 기분이었다. 아이는 강우진의 아이입니다.
라고 형사가 내게서 시선을 떼지 않고 대답했다. 지원은 개인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태현과 우진을 모두 이용했다. 그녀는 임신을 남편에게 강요하는 카드로 사용했지만 실제로는 우진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거기 앉아서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의 한마디 한마디가 연이은 주먹과 같아서 나는 거의 숨을 쉴 수 없었다. 왜? 그녀는 왜 그런 짓을 했을까?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지원은 호화로운 생활 정착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녀는 태현과 우진 둘 다 그녀가 원하는 삶에 부응할 수 있는 성공한 남자라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아이가 요점입니다. 그것은 그녀에게 진실에 관계없이 두 사람 중 한 사람을 붙잡을 기회를 준다. 믿을 수가 없어요. 태현이가 보호하고 있는 여자, 그가 나와 함께 있기 위해 이혼하자고 한 여자, 알고 보니 사기꾼이었다. 그러나 아직 고조되지 않은 분노가 또 다른 고통스러운 감정이 엄습했다. 태현이 이 사실을 안다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자신의 실수를 깨닫게 될까? 아니면 지원의 기만에 계속 빠져들 것인가?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왔습니다. 마치 시한폭탄이라도 들고 있는 것 같았죠. 태현은 평소보다 일찍 돌아왔다. 그는 방 책상에 앉아 생각에 잠긴 얼굴을 하고 있었다. 태현 씨, 우리 얘기 좀 해요. 제가 목소리를 가다듬으려고 노력하면서 말했어요. 그는 고개를 들어 피곤해 보였다. 지원 얘기하려고 하면 듣고 싶지 않아. 분명히 말했어요. 나는 서류철을 당신 앞에 있는 탁자 위에 놓았다. 그러면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이걸 읽으셔야 해요. 그가 나를 보고 약간 어리둥절한 눈빛을 했다. 그러나 막상 서류철을 펴들고 훑어보기 시작하면서 그의 얼굴빛은 점차 변했다. 그는 페이지를 넘기고 손을 꽉 쥐었다. 이거 뭐야? 그는 말을 더듬었고 놀란 목소리로 말했다. 진실이라고. 나는 냉담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지원은 나를 속였을 뿐만 아니라 그도 속였다. 그녀가 데리고 있는 아기는 너의 것이 아니다. 우진이 자식이야? 나를 바라보는 태현, 당원한 표정이 역력하다. 그는 방금 읽은 것을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벌떡 일어섰다. 어림없어요. JIWONC는 안 할 거예요. 그녀는 당신을 이용했어요. 태현. 그녀는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녀는 단지 당신이 주는 안정과 돈만을 사랑합니다. 방은 무거운 침묵으로 잠겨 있었다. 나는 그가 믿는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처럼 그의 눈빛이 점점 공허해지는 것을 보았다. 하지만 흐뭇해하는 대신 피곤하고 공허하기만 했다. 이것이 끝인지 아니면 더 큰 폭풍의 시작인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이 거짓과 상처의 소용돌이 속에서 더 이상 살아갈 힘이 없다는 것을 안다. 나는 이 모임을 전투 준비로 준비했다. 날씨가 흐리고 공기가 차가웠던 토요일 오후였다. 나는 모든 사람이 자유롭고 피할 이유가 없을 때 시간을 선택한다. 태현과 지원, 시어머니께 오후 3시에 집에 와달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낸다. 지원이 들어왔을 때 크림색 롱코트를 입고 있었고 얼굴은 자신 있어 보였지만 핸드백을 꽉 조이는 손이 눈에 띄었다. 태현은 그녀 바로 뒤따라 걸으며 초조해 보였지만 침착한 모습을 유지하려고 했다. 시어머니는 늘 그렇듯이 교만한 모습으로 마지막에 오셨다. 그녀는 나를 힐끗 쳐다보았고 또 무슨 일이야? 라고 묻는 듯 차가운 눈빛을 보냈다. 저는 바로 앉지 않아요. 나는 방 한가운데에 서서 세 사람 모두와 마주보며 그동안 참았던 분노를 일으켰다. 여러분을 여기에 초대해서 이 모든 것을 확실히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침착하면서도 차가운 목소리로 시작했어요. 우리는 더 이상 이 거짓 속에서 살 수 없다. 나는 서류 뭉치와 사진을 책상 위에 놓았다. 지원이 우진과 함께 호텔로 들어가는 사진들, 그들 사이의 애정 어린 메시지들, 그리고 아기의 아버지에 대한 조사 결과들. 모두 거기 누워있어요. 부인할 수 없어요. 이 여자가 당신이 사랑하는 여자인가요? 목면 소리로 태현을 쳐다봤다. 이 사람이 당신이 나를 대신하겠다고 한 사람이고 이혼을 요구해서 함께 있는 사람입니까? 그리고 엄마는... 나는 시어머니에게로 돌아갔고 목소리를 약간 더 긴장시켰다. 엄마가 지키고 싶은 이상적인 가족인가요?
밤은 조용하게 가라앉았다. 태연은 얼굴이 창백하고 입술을 굳게 다물고 나와 마주할 수 없다는 듯 시선을 피했다. 지원은 고개를 숙인 채 말 한마디 못하고 얼굴이 붉어졌다. 그런데 나를 놀라게 한 것은 시어머니였다. 그녀는 똑바로 앉아 손을 탁자 위에 올려놓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시선은 사진에 붙였다. 멈추지 않습니다. 지원 씨, 저를 지나칠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신은 내가 당신 같은 사람을 쫓기 위해 남편이 나를 떠나는 것을 내가 어리석게 볼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엄마. 어머니는 항상 그를 변호했고 아이를 낳지 못한 나를 항상 비난했습니다. 지금은요? 엄마가 받아주고 싶은 일 너희 엄마야. 지원이 드디어 목소리를 높이자 목소리가 떨렸다. 언니, 일부러 이 정도까지 안 갈 것 같아요. 나는 싱긋 웃었다. 의도치 않은? 제 남편을 이용하셨고 우진이도 이용하셨고 원하는 걸 얻으려고 하셨는데 지금 고의는 아니었다고 하셨나요? 그녀는 어떤 용서를 받을 자격이 없다. 태현이 벌떡 일어나자 눈빛이 흐트러졌다. 민정아, 나 이거 몰랐어. 지원 씨랑 우진 씨 몰라? 몰라요. 아니면 알고 싶지 않아요? 나는 말을 끊었다. 그는 맹목적으로 그녀를 믿고 그녀를 보호하고 나를 이 결혼에서 바보로 만들었다. 제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마침내 목소리를 냈고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지원 씨, 이거 진짜예요? 당신은 우리 가족을 속였나요? 뭐 하는지 알아요? 지원은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하고 침묵했다. 나는 화가 나기보다는 고무한 느낌을 그들 모두를 바라보았다. 이 가족은 제가 수년 동안 보호하려고 노력한 가족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태현이 형이 원해서가 아니라 내가 선택해서 이혼할 거야. 그리고 당신과 어머니는 당신이 한 일의 결과를 스스로 직시하세요. 나는 무거운 침묵 속에 집을 남겨둔 채 밤을 나갔다. 창밖에는 눈이 내리기 시작했고 춥지만 안도감을 주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이 가족이 나를 묶은 보이지 않는 사슬에서 자유로워짐을 느꼈다. 내가 모든 증거를 탁자 위에 던진 후에 방 안은 무서운 침묵에 잠겼다. 처음으로 태연을 보호하며 나를 비판했던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할머니는 손을 떨며 사진만 쳐다보았습니다. 마치 자신이 보고 있는 것을 믿지 않는 것처럼요. 태연은 잠시 멍하니 앉아있다가 얼굴에 담원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런 다음 그는 무언가를 만회하려는 사람처럼 목소리를 높이려고 노력했습니다. 민정씨, 지원이 형이 속인 줄 몰랐어요. 그는 정말 그녀와 우진이를 전혀 알지 못했다. 형, 틀렸어. 그는 눈이 멀었다. 당신 잘못이에요. 하지만 한 번만 기회를 줘, 응? 내가 고칠게. 약속할게. 나는 그를 보고 마음이 쓰라렸다. 기회. 단어 하나하나를 강조하니 분노와 경멸감이 엄습했다. 다시 한번 나를 배신할 기회요? 아니면 당신이 계속 거짓 속에서 살도록 하고 나는 바보처럼 견뎌야 하나요? 태현은 몸을 가누었다. 그는 뭔가를 말하려고 했지만 지금 당장은 그의 모든 말이 무의미한 것 같다. 그는 무력감을 감추려는 듯 고개를 숙였다. 나는 아직 한마디도 하지 않은 시어머니에게 돌아섰다. 저는 할머니가 뭐라고 하실지 보고 싶었지만 할머니는 그저 먼 눈으로 앉아 계셨습니다. 결국 그녀는 모든 것이 그녀의 인내력을 넘어선 것처럼 조용히 한숨을 쉬었다. 민정이. 그녀는 목소리를 높였고 목소리는 낮고 쉰 목소리였다. 엄마.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내가 태현을 떠난다면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될 것 같니? 이 시 진명에는 실추될 것이다. 너 자신을 생각하지 않으면 이 가족을 생각해라. 나는 웃음을 터뜨렸지만 웃음소리는 신랄하고 절망적이었다. 명예. 엄마는 이 가족의 명예에 대해 걱정하고 있나요? 그 명예는 태연이 널 배신하고 엄마는 외면하기로 선택한 순간부터 산산조각이 났다. 엄마는 내가 침묵하는 것이 이 가족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야. 엄마가 매달리는 가식적인 껍데기일 뿐이야.
방이 너무 답답해져서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기분이 들면서 일어섰다. 마지막으로 사람들을 돌아보고 나는 쉰 목소리로 단호하게 말했다. 이 결혼 전체가 실수였다. 하지만 나의 가장 큰 실수는 그것을 그렇게 오래 참았다는 것이다. 나는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 명예, 가족 또는 다른 모든 것, 어머니와 당신은 스스로 돌보세요. 너는 떠나기로 했어. 나는 거대한 짐을 덜어주는 기분으로 밤을 나갔다. 그런데 문 앞에 섰을 때 다리가 갑자기 멈췄어요. 나는 고개를 돌리지 않고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했다. 곧 이혼 서류를 받을 거예요. 태현 씨. 그리고 엄마. 어머니, 제가 정말 어디에 속해 있는지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집은 아니야. 나는 그들이 저지른 실수와 허위에 직면하도록 내버려둔 채 등 뒤로 문을 닫았다. 눈 덮인 길을 걸으면서 살을 내는 듯한 추위가 느껴졌지만 마음은 유난히 가벼웠다.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결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당랑거리에서 오가는 사람들의 흐름은 바쁘지만 마치 긴 어둠을 걷는 사람처럼 나는 다르다는 것을 느꼈다. 내일은 힘들겠지만 적어도 오늘 저는 일어나서 자유를 선택할 힘을 찾았습니다. 이혼을 결정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그것이 내가 자존심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이다. 서류에 사인펜을 넣는 날, 행복이라고 불리던 결혼에 남은 것을 지우는 것처럼 비가 퍼붓는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내 맞은편에 앉은 태현은 추척한 얼굴의 회한으로 가득 찬 눈빛이었다. 민정아, 미안해. 내가 틀렸어. 나는 내가 나에게 기회를 주길 진심으로 바란다. 그의 목소리가 메아리 쳤지만 나는 공허감밖에 느낄 수 없었다. 나는 그를 바라보았고 눈은 더 이상 분노나 고통이 없었다. 태현 씨, 더 이상 사과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당신의 잘못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관계에 계속 머무르는 자신을 용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서류에 서명을 한 후 저는 사무실을 떠났습니다. 마치 수년 동안 지속된 무거운 문을 닫은 것 같았습니다. 1년 뒤 작은 아파트의 발코니에 서서 종로거리에서 오르르 몰려드는 인파를 내려다보았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려고 여기로 이사 왔어요. 새로운 삶이 쉽지는 않지만 하루가 지날수록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다. 저는 강의를 듣고 일에서 즐거움을 되찾고 자유는 제가 잃은 것 중 가장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차츰 깨달았습니다. 어느 봄날 서울의 작은 거리에 벚꽃이 만개할 때 나는 옛 친구로부터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받았다. 민정 씨 지원이 얘기는 아셨어요? 그녀는 태현을 버렸다. 몇 달 전부터 오진이를 따라다녔다고 들었어요. 나는 놀라지 않았다. 그 소식은 당연한 것으로 다가왔다. 결혼 마지막 날의 절망적인 눈빛을 떠올리며 태현이는 나뿐만 아니라 자신을 잃었다는 것을 안다. 이야기는 거기서 그치지 않는다. 어느 날 전 시어머니가 전화를 하셨는데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인사동의 한 전통 찻집에서 나를 만나기로 했다. 그녀는 우아한 한복을 입고 나타났지만 그녀의 얼굴은 한때 나를 두렵게 했던 근엄함을 잃었다. 그녀는 전례 없는 행동인 나에게 고개를 숙였다. 민정아, 너한테 사과하고 싶어. 엄마가 틀렸어. 아이에게 부담을 주는 것은 잘못이고 편을 들지 않는 것은 잘못이다. 이제 나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고통받았다는 것을 이해한다. 나는 내 인생에서 권력과 억압의 이미지였던 여자를 바라보며 오랫동안 침묵을 지켰다. 사과해 주셔서 어머니께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남긴 상처는 쉽게 지워지지 않아요. 저는 어머니 가족의 며느리가 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지만 그 대가로 저는 냉담함과 비난만 받았습니다. 지금 내가 원하는 건 사과가 아니라 내 인생을 사는 거야? 시어머니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고 눈은 글썽거렸다. 이해합니다.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안도하며 그날 찻집을 떠났다. 그녀의 사과는 과거를 바꿀 수 없었지만 용서가 그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제가 어깨에 가졌던 무거운 것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이제 매일 아침 일어나면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빛을 보면서 내가 옳은 일을 했다고 스스로에게 말한다. 나는 더 이상 다른 사람의 기대를 위해 사는 과거의 박민정이 아니다.
행복할 자격이 있다는 자부심과 신념을 가지고 스스로 길을 걷고 있는 박민정입니다. 다시 시작하는 것은 쉽지 않은데 특히 거리마다 추억으로 가득 찬 서울처럼 번화한 도시에서는 더욱 그렇다. 하지만 걷지 않으면 고통과 후회의 악순환에 영원히 갇히게 된다는 것을 안다. 젊지만 조용한 동네인 연남동의 작은 아파트를 골랐다. 아침에는 근처 공원에 산책하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조깅하는 사람, 독서하는 사람, 노는 아이들 등 주변 사람들을 자주 본다. 당신의 마음이 무너져도 삶은 계속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혼 후 첫 달이 가장 힘든 시기입니다. 나는 내가 이혼했다는 것을 알았을 때 동료들이 궁금해하는 눈빛과 기다리지 않는 긴 날들, 외로움에 익숙해져야 했다. 어떤 사람들은 꺼려하고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불쌍해 보인다. 하지만 속상해하는 대신 웃으며 말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네, 이혼했어요. 그렇다고 내 인생이 끝나는 건 아니다. 그런 말을 할 때 나는 그들에게 주장할 뿐만 아니라 나 자신에게 처음부터 다시 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상기시킨다. 어느 날 강남의 한 문화원에서 열린 심리학 세미나에 참석했다. 약 50세의 여성인 연설자는 상처 후 치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용서는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게 한 짓을 지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용서는 증오의 부담으로부터 자유로워지게 하는 것이다. 하지만 용서한다고 해서 평생 그들을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이 내 안에 무언가를 깨우는 것 같았다. 더 이상 태현이나 전 시어머니에 대한 증오를 품지 않는다. 그들에게는 그들의 삶이 있고 저에게는 자신만의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용서는 돌아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나는 다음 단계를 선택하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그들을 떠나기로 선택한다. 1년 후, 저는 제가 직접 만든 수공예품을 파는 홍대에 작은 가게를 열었습니다. 그 가게는 크지 않지만 물건 하나하나가 나의 열정이다. 고객은 종종 저에게 그 정교한 물건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물었고 저는 그냥 웃었습니다. 나는 거기에 내 영혼을 담았다. 상처를 극복하면 자신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못했던 힘을 찾게 된다. 한 번은 친구가 나에게 물었다. 태현이가 돌아와서 빌면 용서해줄래? 나는 웃었지만 눈빛은 확고했다. 용서. 할 수 있어. 그런데 돌아왔어? 절대 안 돼요. 저는 제 자신을 찾기 위해 너무 많은 것을 잃었고 다시는 그것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제 이야기는 완전히 행복한 결말은 아니지만 새로운 시작입니다. 저는 행복이 한 사람을 붙잡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만족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법을 배운 데서 온 것이다. 제 인생은 계속되었고 저는 다른 많은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두렵지 않습니다. 저는 쓰러질 때마다 일어서는 법을 배웠고 그 어느 때보다도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제 이야기는 배신을 경험한 모든 사람에게 한 가지 질문을 남깁니다. 용서하실 건가요? 아니면 다음 걸으실 건가요? 나에게 답은 매우 분명하다. 나는 용서하지만 다음 단계를 선택한다. 왜냐하면 여러분 말고는 아무도 여러분의 행복을 빼앗을 권리가 없기 때문입니다.